지금 바닥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바닥 온 거 아니에요.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아마도 이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가 더 떨어질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집값 등락률이 평균값이 간단 명료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죠. 그때는 2023년 경제전망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2년, 23년은 시대를 규명할 때 긴축의 시대다. 경제 사이클상으로 긴축의 시대다. 고금리를 채택하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는 돈의 이동이 있다. 어디로?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은행으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은행으로 몰리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2년, 23년 집값은 조정되는 국면이다. 라는 것을 좀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릴 때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책에도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23년 상반기까지는 완벽하게 조정되는 국면인데 23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변곡점이 찾아와요. 제가 왜 변곡점이 찾아오냐? 금리 인상 행위가 끝나갑니까? 안 끝나갑니까? 이제 끝나가고 끝나간다고 믿으시죠? 네. 끝나간다고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변곡점이에요. 금리를 강하게 인하하던 시점,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던 시점, 그 시대가 뭐예요? 완화의 시대, 완화적 통화 정책의 시대. 그리고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는 시점,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시점, 긴축의 시대. 그러면 그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네 하는 것을 기다리는 시대. 이게 뭐예요?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에요. 그러네요. 여러분 이 경기 사이클을 읽고 금리 통화 정책 이 변화를 읽고 지금 이 변곡점에 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변곡점이라고 판단한 시점이 23년 지금입니다. 중반입니다. 변곡점입니다. 그럼 금리의 변곡점이지만 경기의 변곡점이기도 해요. 제가 23년 경제 지독하게 어렵다고 했어요. 한국 경제가. 실제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가 23년 2분기가 경기 침체예요. 지금이 경기 침체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지표들 다 경기 침체임을 보여줘요. 그런데 23년보다 24년이 나아요. 그리고 23년 한 해를 놓고 봐도 23년 상반기가 23년 하반기보다 더 나빠요. 경기 사이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해가 없도록 저의 전망보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보기를 23년 상반기가 23년 하반기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 마이너스 1.7%. 이때 역성장했어요. 두 번째 IMF 외환 위기. 97년. 예. 네. 그 외환 위기의 충격으로 1998년에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역성장은 안 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경제 국면, 경제 위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팬데믹 경제 위기 2020년 마이너스 0.7%.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제대로 집계된 이래로. 근데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이 가장 낮다. 23년 성장률이 1.4%다. 라는 것을 제가 작년부터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다?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와 다르다. 이 말씀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3년은 L자로 꺼져가는 경기 침체 국면이고 2020년처럼 움푹 패이는 경제 위기와는 다르다. 이 말씀 좀 많이 드렸어요. 이게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게 경제 위기고요. L자로 꺼져가는 게 경기 침체예요. 아예 움푹 파인 형태가 네. 아니라 L자로 좀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네. 형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가 경기를 이해할 때, 경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언어에 익숙해야 된다. 언어가 장착이 안 되면 경기 침체라는 말씀을 1시간 동안 드려도 끝나고 나서 경제 위기 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언어가 장착이 돼야 됩니다. 경제의 기본적인 언어가. 그래서 L자로 꺼져가는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23년 경제가. 매우 안 좋은 경제 국면이에요. 그런데 23년 경제보다 24년 경제가 나아요.
23년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도 1.4%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24년 경제를 2.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아요. 그러면 경기 저점인 거 맞아요. 23년이. 근데 23년 중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쪼개보면 상반기가 유독 안 좋다는 거예요. 제일 낮은 수준의 네, 경제 성장률. 0.8%. 하반기가 1.8%. 그걸 상저하고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언론에다가는 정부가 상저하고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상반기가 0.8, 하반기가 1.8인데 1.8도 저예요.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거 오해한다고요. 무슨 고냐. 상저, 하저다. 그러나 상은 극단적인 저다. 그래서 굳이 표현할 거면 상극저, 하저. 근데 어쨌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은 건 사실이에요. 경기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경기라는 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해받는 게 아니 23년 경기 침체 온다고 했는데 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한다는 겁니까? 경기도 반등합니다. 경기도 반등한다고요. 부동산 시장도 반등하죠.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경기라는 면에서 23년이 유독 안 좋지만 23년 연중에서도 상반기, 특히 2분기가 경기의 저점이에요. 저점 찍고 반등하는 흐름. 그 반등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점 찍고 반등하는 흐름은 있습니다. 이게 왜 저점 찍느냐? 고물가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 그게 23년 상반기인 거예요. 근데 그 고물가의 정도가 빠지죠. 하반기로 갈수록. 고물가의 압력이 덜 받아요. 상반기가 0.4% 물가예요. 상반기가 4.0%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가 2.9%입니다. 어쨌든 이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고물가를 경험하고 가장 극심한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경험하는 23년 상반기가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그러나 23년 하반기로 가면서 고물가라는 압력이 다소 해소되죠.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그 정도도 다소 완화되죠. 변곡점이에요. 물가도 변곡점이에요. 금리도 변곡점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변곡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적자 기조가 15개월 연속입니다. 그 무역적자가 15개월 연속인데 그 적자에서 탈피하는 구간, 그 구간도 23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의 변곡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매매 가격이 반등한다. 그 반등한다는 그 개념이 뭘까요? 뭐가 반등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같이 뭐 무주택자나 아니면 30, 40대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면 반등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반등이라는 개념이 네. 우리 독자분들 여러분께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반등하면 반등입니까? 우리 동네 집값이 반등하면 반등입니까? 서울시 집값만 반등하면 반등입니까? 반등이 뭐예요? 반등하다는 표현을 쓰려면 적어도 제가 이코노미스트로서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반등한다는 개념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등하면 반등한다. 사후적으로 여러분이 제 이야기가 맞았다 틀렸다를 검증하실 분들은 내 집값이 반등했다 여부가 아니라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이 반등했다 그러면 반등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걸 말씀드리려 하는데 우리 한 반의 아이들이 10명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10명의 아이들의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1명이 플러스로 반등해요. 그럼 성적이 반등한 겁니까? 다시 질문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만 반등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2명이 반등했어요. 반등한 겁니까? 아니죠. 아직도 둘만. 아니에요. 네. 네. 5명이 반등했어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변곡점이에요. 6명이 반등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반등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반등했어요. 그렇죠. 평균 이상이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등했다라는 표현을 쓸 거면 평균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물론 평균이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저처럼 경제 보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반등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시 집값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냥 단적으로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이 짙은 파란색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시 각 구별 집값 등락률입니다. 이게 주간 단위의 등락률이니까 지난주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지난주보다 올랐다. 그럼 플러스예요. 지난주랑 같다. 그럼 0인 거예요. 되셨죠? 근데
그 마이너스가 굉장히 강한 지점을 진하네요. 진하게 표현한 거야. 그럼 그 진한 게 주로 어디에 맴돌고 있어요? 주로 22년 끝자락, 23년 초. 초입. 그죠? 그 정도에 맴돌죠. 그러면 가장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던 구간이 22년 끝, 23년 초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짙은 파란색이 다소 하늘색이나 하얀색으로 바뀌죠. 마이너스의 정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한 2월, 3월부터 조금씩 약화되기 그쵸. 시작하네요. 굳이 따지면 네. 경착륙이 연착륙화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얼음물이었다가 얼음이 좀 녹으면서 여전히 차갑지만 덜 차가운 물이 돼요. 그러다가 물이 말 그대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게 0인 거예요. 그게 이제 더운 물, 뜨거운 물로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네요. 예. 자, 근데 그 값을 가지고 봤을 때 23년 5월 정도가 되면 짙은 파란색은 다 빠지고 하얀색이 더 많아져요. 심지어 빨간색도 생기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제 임의적으로 표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참조할 만한 그 통계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통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특히 성파구를 보시면 6주 전부터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5월 첫째 주부터 바뀌었네요. 네. 그리고 지금 6주 연속으로 플러스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로 바뀌었어도 그 숫자가 어때요? 점점점 커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따뜻해지더니 뜨거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는 4주 전부터 플러스로 바뀌었고 역시 강남구도 이 플러스의 정도가 강해지고 있죠. 그 다음 종로구가 2주 전부터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역시 양천구도 매우 약한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4개의 구가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서울 내에 있는 네. 4개의 구가. 그러면 아직 반등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경향성으로 간다고 먼저 가정할게요. 제가 근거를 안 대고 가정한다면 그냥 직감적으로만 여쭤볼게요. 이걸 봤을 때 다른 여러 구들도 곧 플러스로 바뀌어서 전반적으로 플러스로 바뀔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느낌상으로만 보자면 네. 뭔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변곡점을 앞에 두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KB부동산, KB통계입니다. KB국민은행. 여러분 제가 가장 신뢰하는 통계가 KB부동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KB부동산이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됐어요. 지금 보여드렸던 서울시의 주요 구별 통계를 잠깐 감을 해본 거예요. 네. 감을 가져본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모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률을 숫자를 요약해보면 이 숫자입니다. 이것도 그냥 팩트 그 자체라고 보시면 좋아요. 매매가격 상승률이 2020년에 급등했죠. 이때가 언제예요? 제로금리. 거의 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예. 시절.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네. 와서 제로금리를 채택했을 때 그리고 그 제로금리를 유지할 때 2020년, 21년 집값이 폭등하죠. 완화의 시대 때 돈이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은행에 부동산으로. 저축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산으로 막 이동하던 시기죠. 네. 집값이 왜 오를까요? 돈이 유입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가가 왜 오를까요? 돈이 유입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유입되지 않으면 그 주가가 오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22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초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값 등락률이 어떻게 돼요? 제로로 가죠. 그러나 이 구간은 여전히 오르는 거예요. 오르지만 마이너스로는 반등 안 됐어요. 근데 이때 마이너스로 반전되죠. 이게 변곡점이죠. 자, 이 변곡점 때 혹시 기억하세요? 집값이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 20년, 21년 내내 21년 끝자락에도 22년에도 계속 집값 올라갈 거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반전될 때 이 통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일시적 하락이다. 그리고 샘플 수가 적다. 거래량이 작다. 그리고 다시 오를 거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지 않아요? 플러스로 반등하는 모습이 있을 때 거래량이 작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표본이 적다. 표본이 적다. 그리고 다시 떨어질 거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섞인 전망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옳게 부동산 시장을 맞게 들여다보실 때는 그 팩트 그 자체를 보셔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원한다고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 22년 중반부터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하죠. 그때 집값 등락률이 이렇게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프가 확 하고 확 떨어지죠. 네. 이때가 정말 소위 말하는 경착륙에 가까운 그런 지점이었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0.48%를 찍었었던 이게 주간 단위니까 이때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정점이에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니까 역시 이 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값이 올라가지만 여전히 전주보다 올랐나 떨어졌나를 보여주는 등락률이니까 이 값이 플러스로 반등하지 않으면 이 값은 뭐예요?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바닥 온 거 아니에요.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아마도 이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가 더 떨어질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집값 등락률이 평균값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 않아요. 서서히 움직입니다. 항공모함처럼. 부동산 매매 가격의 등락률은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2년 이상의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2년 정도의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기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22년부터 23년 중반까지 0 밑에 있는 하락하는 주기인 거예요. 그럼 이 주기가 끝나고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혹시 보이십니까? 이 그래프만 보면 0을 통과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단적으로 봤을 때는 0을 통과할 것 같은 느낌.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통계를 보시고 여러분 느낌으로 이해하시라는 뜻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감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0.48%에서 거의 0에 가깝게까지 올라왔어요. 이 0에 가깝게까지 올라온 것은 마이너스 0.07입니다. 거의 0이죠, 그냥. 거의 다 왔네요. 예, 네.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왜 그런지를 말씀드려요. 저도 진짜 궁금했던 게 네. 이제 지금 요 그래프만 봤을 때는 뭔가 네. 0을 통과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0을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를 쭉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0을 통과할 텐데 그럼 그 1, 2년 정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지표들을 보면 저게 0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아는지 그게 좀 궁금하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0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셔라. 혹여나 이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놓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야기, 그 이유는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저의 전망도 틀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현상을 분석할 수 있겠구나. 해석하는 능력에 그렇죠. 대해서. 예.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등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정점 찍고 떨어질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위 말하는 구매력을 보여줘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 이게 우리가 대출받는 가계대출의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초록색이 가계대출, 전체 가계대출이고요. 가계대출 금리가 이렇게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죠. 물론 이게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시 오를 수 있지만 22년 11월 정도의 정점을 다시 통과하긴 어렵다. 다시 통과해 가면서 오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근데 다른 대출금리가 또 반등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적어도 주택담보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22년 10월에 가장 먼저 정점 찍죠. 보시면. 이 고점이 가계대출금리보다 더 빠르죠. 그쵸. 정점이. 네. 가장 먼저 정점 찍고 가장 먼저 낮은 수준을 향해 가고 있죠. 그리고 이게 평균 통계라서 다 나온 게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시중에서 경험하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벌써 3%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이게 드라이브를 걸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곧 구매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가 집을 사는데 대출 안 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로? 거의 없다고. 거의 없다고 네, 보시면 거의 없죠. 이것은 또 심리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10억이 있어요. 그럼 10억짜리 집 살까요? 아니죠.
더 비싼 맞아요. 집을 12억짜리 집 사고 네. 싶은. 12억이 있어요. 그럼 12억짜리 집 살까? 15억짜리 15억짜리 사고 싶은 거야. 간격을 뭘로 메꾸는 거야? 대출로 메꾸는 거죠. 거야. 결국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은 금리예요. 음. 그래서 금리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거 하나 설명드려요. 첫 번째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금리. 보셔라. 기준금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시중금리를 보는 게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말씀드립니다. 실제 구매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가지고 경쟁해요. 경쟁하다 보면 서로 자기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끌기 위해서. 왜 그래요? 주택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이것은 안정적으로 대출 사업을 할 수 있는 은행의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하다 보니 요즘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네. 또 국토교통부나 금융이나 이쪽 정책적인 사이드에서도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켜서 부동산 매매 가격을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구매 의사입니다.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는 달라요. 자, 무슨 말씀이냐? 난 구매 여력이 있어요. 100억 자산가예요. 10억짜리 집 당연히 살 수 있죠. 여력은 있어요. 근데 구매할 의사가 없어요. 그럼 그 집은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를 곱해야 돼요. 왜냐하면 곱해서 0,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이건 0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를 곱하기 위해서 그걸 수요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수요세는 결국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지표는 주택가격전망 CSI라는 지표입니다. 이건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제가 여기 제시해드리는 그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가지고 못 믿겠다고 자꾸 접근하셔서 아예 안 보여드립니다. KB부동산이나 한국은행 데이터 이런 것들을 주로 보여드린 겁니다. 아까 금리 데이터도 한국은행 데이터예요. 되셨죠? 네. 주택가격전망 CSI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평균적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주택 구매 의사를 결정짓겠죠. 그렇죠.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사야 된다. 물론 사야 된다는 의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두 가지가 맞물려야 돼요. 근데 사야 된다라는 그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세는 반등하겠죠. 그 의사가 바로 이겁니다. 주택가격전망 CSI. 이 지표를 보시면 역시 22년 10월 정도가 바닥이죠. 이게 왜 바닥일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근데 그 이후에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구매 의사가 반등하는 거예요. 이 반등에서 저는 이 값이 제가 제 해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100을 통과할 것 같으세요? 아니세요? 제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는 통과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안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과하는지 여부를 보셔라는 뜻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질지 여부를 보셔라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그 그러니까 수많은 구매 사이드, 수요 측면의 변수들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만 제가 제시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께 다 보실 수는 없으니 시간과 그렇죠. 다른 월급쟁이 부자들이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적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반등하는구나. 그래서 역시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분양 주택 건수. 다른 걸 다 보기 싫으시다. 그러면 미분양 주택 건수만큼은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양 주택 건수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들면 가격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점점 그 비어있던 공간들이 채워져 나가는 거니까. 이 희소성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예요. 월급쟁이 부자들로서 월급을 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임금을 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을 더 필요하게 만들면 돼요. 사회에서, 우리나라 산업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런 역량을 가진 인재가 필요해 하는 그 역량을 갖추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보다 여러분을 찾는 데가 더 많아져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다 보면 여러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
그게 임금이죠. 커지게 되겠죠. 예, 그게.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흥민이 왜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을까요? 그를 원하는 사람이 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한 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보십시오. 2020년에 급격히 해소되죠. 그리고 21년에 시장 재고 수준에 맴돌죠. 이때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확 올라가죠. 확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22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죠. 이 구간. 이게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할 때예요. 그러다가 빅 스텝으로 인상할 때쯤에 공포감이 들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너무 비싸지고 더 이상 사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때 집값이 폭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폭락하다가 이 미분양 주택이 7만 5천 호의 정점에 다다르더니 정점에서 하향 안정화됩니다. 자, 이 미분양 주택 그래프의 모습과 가격 등락률의 이 그래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데칼코마니 아닙니까? 거의 흡사하게 흡사하죠. 올라가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의 전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그 위험선이 6만 호입니다. 6만 호 언저리로 떨어져요. 떨어져서 그 정도의 미분양 주택 건수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저는 전제를 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구간, 그 구간의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할 것이다. 그게 반등 지점이다. 그걸 전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매수세가 100을 통과해서 매수세가 100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팔고자 하는 자보다 사고자 하는 자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팔고자 하는 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을 통과하는 구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매매 가격 등락률을 0 이상을 통과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되게 재밌게도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들은 미분양 주택이라는 전제에 대해서 이 조건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미분양 주택 건수가 폭증할 것이다. 쌓일 것이다. 예, 쌓일 것이다로 전제해요. 결국 물고기 잡는 법을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만 그 미분양 주택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데 그 미분양 주택 건수가 다시 쌓일 것이다라고 보느냐 아니다 계속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똑같지만 실제로 잡는 사람이 그물로 잡을 수도 있고 네. 뭐 낚시대로 잡을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판단해 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네. 지금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그리고 해석을 해봤을 때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이 네. 지금부터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네. 교수님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통계는 KB부동산 표본 통계입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통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KB부동산 이 표본 통계는 실거래가보다 반응이 늦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많은 또 전문가들 중에는 뭐 3개월, 5개월 늦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 가격이 만약에 이런 추세로 23년 하반기에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등할 때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등하기 전에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반등하기 전에 알아보는 게 그렇죠. 더 좋겠죠. 그래서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희망하신다? 아니면 무주택자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좀 생각하신다?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시세보다 확실히 싸야 됩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나온 금매 매물을 관심 갖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내구재의 성격이에요. 껌 살 때는 고민 많이 하세요? 안 하죠. 저간여죠. 예. 네. 근데 자동차 살 때 고민 좀 하세요? 굉장히 많이 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껌 같은 경우는 소위 직접 소비재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저관여 제품이라고 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구재 같은 경우는 고관여 제품이에요. 집은 그거보다 더 고관여.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 의사 결정이 길어요. 복잡하고 고려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고관여 제품이에요. 집은 가장 대표적인 고관여 제품입니다.
이제 만약에 23년 하반기 정도에 반등할 거라고 전제한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특수성이 달라요. 전제한다면 지금부터 뭐 내 집 마련을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걸 알아보지 않고 반등하고 나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반등세가 매우 강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 또 세입자 여러분들이라고 하신다면 1년 정도 뭐 전세 계약이 뭐 이제 곧 3개월 후면 끝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세를 연장할 것인가, 내 집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적어도 뭐 한두 달은 내 집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알아보시잖아요. 그러면서 감각을 갖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가격이 급매인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 뭐 지금 정상가인가 이걸 좀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의견을 드린다면 분양을 시도하시고 또 내 집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좀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방금 보여주셨던 지표들을 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진짜 매수를 원한다 하면 내가 원하는 단지나 혹은 네. 분양 정보들을 조금 알아보면서 예. 하반기에는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좀 번외 질문이긴 한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반기에? 저요? 예. 저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네. 집을. 예. 저는 이제 제 집이 있고 다른 형태의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금을 많이 주장했었거든요. 네. 22년, 23년은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대가 바뀌는 변곡점이라는 구간에 와 있어요. 변곡점이라고 표현하지만 23년 하반기 요 정도가 변곡점인 거예요. 이 변곡점이라는 이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뭐 현금을 많이 준비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뭔가의 액션 취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MZ세대 여러분들이 뭐 이런 표현 많이 있죠. FOMO 현상. 그 FOMO는 이제 Fear of Missing Out. 이게 뭐냐면 대세 상승을 시작하는데 나는 그 기회를 못 따라갈까 봐. 놓지 못할까. 네. 네, 그런 게 FOMO 현상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금리의 뭐 인상기조, 인하기조라는 그 시대적 전환, 또 경기 사이클,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제 월부에 나오셔서 계속 2023년은 모두가 가난해지는 한 해가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네. 지금 실제로도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가계부채. 예. 한국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세계 주요 국제기구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가계부채가 많다. 뭐 우리 1,800조다, 1,900조다. 이거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그거는 기준선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네. 너무 좋은 표현이죠. 네. 그럼 1,000조면 많아요? 1,500조는 안 많아요? 2,000조면 많아요?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 비교 기준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적정한가 아닌가 위험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GDP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입니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과다한가 아닌가. 그걸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 IIF라는 국제금융협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관에서 세계 주요국들을 비교했습니다. 이제 아마 언론에서도 잘못 나간 게 뭐냐면 OECD 회원국과 비교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IIF에서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수많은 국가들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한 국가는 아마도 50개국 정도 됩니다. 예. 그 국가, OECD 아닌 국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국가들의 제가 그 중에 일부를 그래프로 그린 것 뿐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일부를 다 비교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 보시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우리나라만 102.22%로 100%가 높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좀 확연히 높네요. 다른 나라들에 대비해서. 그렇죠. 2위가 홍콩인데 95.1%입니다. 그러니까 2위국보다도 우리가 단적으로 높고요. 100%가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지금 유일하네요. 요 예. 그래프 안에서는. 글로벌리 봤을 때 62%니까 우리나라는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높은 나라들만 제가 골라본 거예요, 나름. 그리고 이 유로존하고만 비교해도 거의 2배 수준인 그러네요. 거죠. 예,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다. 경제 규모 대비 좀 많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DSR이라는 지표예요. DSR은 채무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채무상환 비율은 이겁니다. 분모의 가처분 소득을 놓아요. 가처분 소득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입니다. 통장에 찍힌 돈. 그게 가처분 소득이에요. 가구 기준의 가처분 소득을 넣어요. 가처분 소득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우리 집은 엄마도 벌고 아빠도 벌어서 엄마 아빠 합해서 1,000만 원 법니다. 그럼 1,000만 원이 분모예요. 그 분자는 우리 집은 월 평균 얼마씩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상환액. 그게 예를 들어서 매월 20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집의 채무상환 비율, DSR은 뭐예요? 20%인 거예요. 예. 그게 채무상환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빚 갚느라고 허덕인다라는 뜻이죠. 더 빚 갚는데 돈을 많이 쓴다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높으면 이 소득이 불안정해질 때 빚을 못 갚는 일이 벌어질 수도 그쵸. 있겠다. 네.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판단할 때 DSR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IMF 같은 경우는 DSR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채무상환 비율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채무상환 비율이 변화한 걸 보여준 거예요. 기준을 2007년 1분기로 비교합니다. 근데 2007년 1분기보다 높아졌나 낮아졌나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높아졌나 낮아졌나를 보니까 이거 다 대부분 밑에 있죠. 2007년보다 밑에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2007년보다 높아진 거예요. 21년, 22년이. 그러네요. 그죠? 높아진 나라를 헤아려 보면 한국, 그리고 캐나다, 그죠? 스웨덴, 그리고 벨기에, 그죠? 프랑스도 프랑스까지. 있고. 예, 요 정도입니다. 캐나다는 거의 비슷하니까 빼고요. 그냥 4개 나라만 이 회원국 중에서, 이 국가들 중에서 4개 나라만 채무상환 비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채무상환 비율이 현재 22년 2분기 기준으로 제일 높죠. 그러네요. 그쵸? 그러니까 채무상환 비율이 2007년과 비교했을 때 더 높고,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채무를 변제하는 능력도 상실되어 가고 있구나. 이게 나쁘게 해석한다면 소득이 100만 원인데 30만 원, 4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그럼 만약에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경제 위기가 오면,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와서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면 빚을 변제하지 못해서 금융부실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꼽는다면 우리나라겠구나. 그러니까 분자가 더 커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제가 뭘 주장하는 게 아니라 IMF와 이 IIF에서 지적한 그 근거를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근거하에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내는 사람이 이코노미스트인 거예요. 숫자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아까 제가 가계부채 비율 말씀드렸잖아요. 102.22%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 이야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이제, 그게 이제 경제 전문가인 거고, 그게 경제를 공부하는 과정인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아니면 책을 보시면서 우회적으로 경제를 이해하는 그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보여주신 2가지 이제 지표, 그래프를 봤을 때 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는 네. 알겠는데 네. 이제 앞으로 네. 24년, 25년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네. 경제는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모릅니다. 예, 그게 정답이죠. 예. 네, 저는 모릅니다. 저는 2년 후를 놓고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뭐 점성가도 아니고 예측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의 정의를 모르고 경제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 전망의 정의가 뭘까요? 경제 전망은 올해 GDP가 얼마고 내년 GDP는 얼마일 거야. 그러니까 GDP가 올해보다 내년 얼마나 커질 거야. 경제 성장률이 그거죠. 경제 성장률이 내년 몇일까? 를 이야기하는 게 경제 전망입니다. 근데 내년 경제 성장률이 몇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면서
경제를 전망한다? 그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누군가를 부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계속 전달이 되면 그게 경제 전망인 줄 오해하는 그게 거예요. 뭔가 진리처럼 돼 버리니까. 그거는 잘못된 교양적 지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 지식을 잘못 흡수해 버리면 그게 굉장히 독이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이 진위를 또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내년 경제를 보통 전망하는 게 경제 전망이고요. 그 내후년까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딱 내년까지, 내년 전망까지 1년을 전망하고요. 1년을 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전망하기 위한 근거죠. 선행지표들. 선행지표들을 봐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이 그래, 느낌상. 희망이 그래. 네. 그건 전망이 아니에요. 그냥 희망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내년에 주택 공급량, 예를 들어 분양 물량은 몇일 거야 라고 전망하기 위해서 주로 채택하는 여러 선행지표격이 건설 인허가 건수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이 우리 분양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토교통부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럼 인허가 건수가 있겠죠. 그 인허가 건수를 보면 대략 2년 후에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분양 건수가 전전년, 전년, 올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내년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선행지표를 가지고 내년 경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도 이게 일시적 반등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전 답변 못해요. 저는 이게 반등할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질지 계속 오를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또 내년이 돼야 또 25년도에 그렇죠. 선행지표들을 네, 보고 그렇죠. 판단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 어쨌든 24년 중반 정도 까지를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어쨌든 변곡점에 와 있다. 그리고 뭐 24년 전망서가 나오는 또 23년 끝자락에는 또 역시 24년 전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25년, 26년 그 미래를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만약에 그런 것을 견해를 물어보신다. 견해를 물어본다는 건 전망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제 감각이죠, 감각. 감각적으로는 24년, 25년 경제가 23년보다는 당연히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변곡점이 온 게 그냥 부동산 시장 한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의 어떤 그렇죠. 변곡점이 이제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다라고 네, 그렇죠. 느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전망이 아니라 그냥 예측을 해본다면 예측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요. 그냥 저의 감각을 얘기한다면 저는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왜냐하면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전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러면 23년 지금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완만한 반등을 시작해서 뭐 체감가지는 못하겠지만 체감가지 않는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이 회복세가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금 선행지표로 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사실 금리도 되게 높은 것 같고 네. 물가도 좀 많이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그런 좀 판단을 내리시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현재 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전혀 안 떨어졌을 겁니다. 체감하는 물가와 물가 상승률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거지 물가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책을 준비한 이유도 그겁니다. 물가와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 하나가 작년에 1,000원 주고 샀는데 올해 2,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게 3,000원으로 올라요. 물가가 오르죠.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해요. 그런데 물가는 1,000원에서 2,000원, 2,000원에서 3,000원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은 100%로 올랐다가 50%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오를 수 있는. 아, 그러네요. 가격의 상승폭은 그러네요. 똑같은데 아. 물가 상승률은 요것만으로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악플이 등장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내가 체감하는 어제 호박이 1,000원이었다가 오늘 호박이 2,000원인데 왜 물가가 떨어졌다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경제 언어가 장착이 되어 계신 분은 아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구나.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3.2%다. 물가 상승률이 3.7에서 3.2%로 떨어졌다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여전히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2%나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한국은행의 목표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목표하는 통화정책 방향은 물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2%라는 목표치에 부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오르도록 만드는 목표가 그겁니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나 한국은행이나 뭐 정부에서 쓰는 용어는 물가라고 표현할지라도 물가 상승률의 개념인 거고요. 혹여나 대중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그 물가는 물건의 가격인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는 떨어질 리 없습니다. 물가는 안 떨어져요. 물건의 가격의 등락률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물가 등락률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그거를 2%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체감 물가는 높은데 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 2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물가와 물가 상승률이 다르다. 두 번째는요. 체감 물가는요. 원래 그렇다. 왜냐하면 오르는 건 받아들이면서 떨어질 때는 잊어요. 주유비 할 때도 주유비가 오를 때는 심각하게 느끼는데 주유비가 또 정상적으로 떨어져 주면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뭐 약간 손실회피 기저에 기반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왜냐면 체감 물가는 어쨌든 체감이에요. 심리적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 등락률이 여러분의 체감 물가일 거예요. 건설사 사장님들의 체감 물가는 아마도 철강 가격일 겁니다. 주부님들의 그 체감 물가는 계란? 아마도 계란 정도? 호박, 네. 오이 매일 사는 거. 저의 체감 물가는 주유비예요. 주유비 외에는 별로 소비하는 게 없어요. 저마다 체감 물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원래 다른 겁니다. 또 설명드리니까 재밌죠? 재밌어요. 이게 사실은 경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왜 지표 물가가 지표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통계가 왜 저렇지? 내 체감과는 다른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원래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는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나의 체감은 이런 것인데 이게 지표와의 이런 괴리가 원래 있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경제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은 접근인 거죠. 그러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집값 등락률이 말이죠.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한다라는 통계를 받아들고 우리 동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반응하신다면 그건 체감 집값인 거고 여러분 집값인 것이지 평균 집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집값과 내 집값의 차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차라리 평균 집값은 오르는데 내 집값은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내 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값은 평균적으로 더 평균치보다도 강하게 오르고 오르는구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거지. 그 지표가 잘못됐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 현상을 제대로 흡수하고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체감과 지표 간에 원래 괴리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가격 등락률을 보시면요. 지금 지표 물가조차도 미국 물가 상승률, CPI 물가가 어제 그저께 발표됐었는데 이 촬영을 기준으로 말이죠. 근데 이 CPI 물가 상승률이 나름 떨어졌단 말이에요. 4.9에서 4.0%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나름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쨌든 4%나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 물가는요. 마이너스 9%예요. 에너지 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하기 때문에. 22년 5월 에너지 가격 100달러 찍었잖아요. 국제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7, 80달러잖아요. 그러면 100달러랑 비교하면 7, 80달러니까 마이너스 국제 유가 등락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벌써 뭐가 나오죠? 나의 체감 물가는 어제 대비다. 최근 대비다. 최근에 계란 샀을 때와 지금 계란 살 때의 가격 차이, 그게 나의 체감 물가인 거고 이 지표 물가 등락률은 전년 동월 대비다. 체감적으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서 조금 금리와 물가가 떨어지는 국면으로 접어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뭐 언제 끝나는 거고 네. 지금 끝나가고 있는 과정인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런 시대를 우리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미국 기준으로 22년 7월에 7%라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죠. 하락했지만 아직도 4%대에 머물고 있죠. PCE 기준이 있고 CPI 기준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인데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CPI 기준으로는 22년 6월에 9.1%를 찍고 쭉 하향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4%까지 찍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목표하는 물가까지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2%라는 목표 물가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게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의 개념이에요. 여전히 물가는 높지만 물가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다소 빠져가고 있다. 이런 거죠. 네, 폭발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다가 그런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 금리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기준금리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리를 가지고 가장 공포감을 느꼈던 구간은 사실 이 구간일 거예요. 그래프만 봐도 무섭네요. 그렇죠. 급격히 치솟을 때. 네. 근데 이때의 기준금리가 높아요? 지금의 기준금리가 높아요? 지금이 높아요. 네. 근데 금리에 대한 공포감은 오를 때 공포감이라는. 그 공포감은 특히 다시 말하면 오르는 구간에서 주가가 빠져요. 지금이 주가가 나빠요? 오르는 구간에서 나빠요? 오르는 구간에서 나쁘죠. 구간에서 나쁘죠. 그래서 주가의 저점이 언제? 22년 10월인 거예요. 기준금리의 정점은 사실은 지금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 외환시장은 선행적이에요. 강달러 정점 찍었었던 게 22년 10월이고요. 역시 주식 가격도 바닥을 찍었었던 게 22년 10월이에요. 그때 금리가 공포감을 들면서 뭐 자이언트 스텝 막 계속 연거파했었던 그 지점인 거예요. 이 거시경제가 금리의 어떤 구간과 주가의 구간과 환율의 구간, 국제 유가의 구간 다 맞아떨어져요. 집값 등락률도 앞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0.48% 바닥을 찍었었던 그 구간도 역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부동산이라는 나무와 주식이라는 나무를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숲을 보는 게 경제 공부예요. 숲을 보면 각 나무들을 비교해 보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그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숲을 볼 수 없죠. 숲을 볼 수 네. 없어요. 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주식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작년에 교수님 나오셨을 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2023년 하반기쯤 되면은 다시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거다 모르는 얘기를 예. 지난 영상에서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얘기가 좀 맞는 얘기였어요. 네. 네, 딱 맞아 떨어져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이다라는 말씀을 아마 100번 이상 들었어요. 예. 근데 아마도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더 각인되시다 보니 주가가 반등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챙겨 듣지 못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반응들을 보면. 근데 주가는 22년 10월이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주식시장은 당연히 선행하고요. 적어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반영됩니다. 그러면 정말 재밌게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그때부터 강달러가 나오고 그때부터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지금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사상 최고치인데 1.75%포인트 차이. 이건 역사상 최고치인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격차가 역사상 최대치로 벌어진 지금의 강달러인가요? 아니죠. 지금의 자금 유출이 일어나요? 아니요. 아니죠.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 선행적이에요. 조금 더 빨리 반영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것 같아. 그리고 역전된 채로 계속 벌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외환 사야 되겠구나. 달러 사야 되겠구나. 그때 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를 사들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이렇게 이게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유예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도 이미 이렇게 경기의 선행에서 금리의 선행에서 움직인다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심리적으로 사야겠네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니까 강달러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1.75%포인트 이런 유례 없는 격차가 벌어진 지금에는 그 강달러 기조가 오히려 꺾이고 그러니까요. 왜냐면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달러를 파는 팔아야죠, 거예요. 이제. 이제
금리가 이 격차가 최대치로 벌어졌네. 뭐 추가적으로 벌어져도 2%나 2.25%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질 수 있지만 요 정도면 벌어질 만큼 벌어졌네 하니까 수익 실현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다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강달러 계지가 꺾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만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집중됐던 시점은 역전될 것 같아 하는 지점 10월인 거예요. 그때 강달러가 나오는 거고 강달러가 나올 때 자금 유출이 일어나니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주식을 누가 삽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 근데 3명 중에 기관이 빠져버리면 둘이 계속 매달려 있는다 하더라도 그만큼 매수세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 22년 10월이 바닥인 거예요. 그리고 22년 10월이 주가의 바닥이고 환율의 정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역시 기준금리를 그때쯤에 뭐라고 받아들였을까요? 기준금리가 23년 2분기까지는 고점을 향해 계속 올라간다. 23년 2분기로부터 대략 6개월, 9개월 전이면 22년 10월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주가의 바닥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주가가 오르긴 오를 거다. 그러나 오름세가 매우 강하긴 어렵다. 물론 22년 10월과 비교하면 오름세가 굉장히 강한 건 아닙니다. 20년 비교해보세요. 21년. 오름세가 굉장히 강한 건 아니에요. 2,500~600선에서 이렇게 맴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근데 23년 상반기 중에 이렇게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금리가 높다. 여전히 금리는 인상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미 선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하방 압력. 왜냐면 경기 침체. 경기 침체라는 얘기는 결국 GDP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얘기고 GDP를 구성하는 각 기업들의 총 부가가치가 줄어든다. 쉽게 말하면 실적이 어둡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3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어두웠어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그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정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6천억 원.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 발표를 볼 때마다 기대에 투자를 했는데 아닌가 보다, 실적이 어둡네 하면서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입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주가의 하방 압력이었고 또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두운 거예요. 무역 적자가 15개월 연속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가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네. 더군다나 여기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미국의 금융 부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계속 23년 상반기 내내 하방 압력을 줬던 거예요. 주식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했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식 투자할래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는 안 할래요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결국 주식시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안 할래요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주가가 그렇죠. 조정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무조건 주식이 내 주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맴돌기 때문에 그게 주가를 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그렇죠. 이제 파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에서도 내 집 마련 수요라든가 이사 수요 같은 경우는 크게 집값을 급등락시키는 요소가 아니에요. 다주택자라든가 거대 자산가들이 돈을 움직이는 거예요. 부동산에 매수를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다, 빠져나와야겠다. 이러면서 집값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역시 주가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방 압력이 있을 때 주식하지 말아야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면서 그때 제가 뭐라고 한 거예요? 현금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대세 상승하기는 어려웠는데 이런 부정적인 요소, 하방 압력을 줬던 요소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제 거쳐지면서. 그렇죠. 네. 중국의 리오프닝의 효과가 크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23년 하반기에 영향을 받죠. 고금리라는 압력도 이제 덜 받죠. 왜요? 금리 인상 행보가 끝났잖아요. 끝나가잖아요. 끝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겠다라는 그 기대, 곧 금리 인하할 것 같은 기대, 그 기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고물가라는 그 압력도 이제 빠져나가는구나. 4에서 또 밑으로 빠져나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그동안에 우리 주가를 억눌렀던 요소들이 빠져나가면서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그나마 괜찮다는 거죠. 경기조차도 바닥은 23년 상반기라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여전히 금리가 높고 여전히 하방 압력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20년, 21년처럼 대상승하는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박스권 안에서 22년처럼 빠지는 그런 구간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신기한 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거 네. 주도주가 반도체로 바뀔 것이다. 네. 그때는 그 누구도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했었던 시기였는데 반도체가 주도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와 동시에 지금 현재 실제로 주도주가 반도체로 좀 바뀌었죠. 네. 이거 앞으로 삼성전자에 좀 훈풍이 불어닥칠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어쨌든 경기 사이클이 있죠.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사이클은 상대적으로 선행합니다. 왜냐면 반도체 우리 안 사잖아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살 뿐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여기도 반도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반도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르면 켜지잖아요. 이게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물론 저가 반도체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건. 그러면 제가 이거 선풍기를 오늘 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선풍기 사지만 이 선풍기를 만드는 기업은 반도체를 언제 살까요? 훨씬 전에 사요. 1년 전부터 사는 거예요. 구매 조달 계획은 1년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이걸 제조되는 기간이나 구매 조달 계획이나 그 계약까지 생각해 보면 반도체의 수급은 먼저 정해져요. 근데 반도체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을 생각해 보면 23년이 바닥이고 24년이 경기가 매우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23년에 바닥을 지나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안 한대. 이런 생각. 이제 경기가 반등한데 그러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죠. 뭔가를 해봐야겠다. 물론 금리의 레벨은 여전히 높지만 굉장히 재밌게도 금리의 레벨이 높다 낮다라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최근 경험한 2년 동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21년에 금리가 낮다라고 했던 이유는 2019년, 18년 금리에 비교해서일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의사결정이 또 투자자들의 기업들의 마음이 최근 금리와 비교해서예요. 근데 20년, 21년의 금리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매우 높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3.5% 기준금리가 정말 높은 걸까? 역사적으로 보시면 안 그렇습니다. 아니죠. 네. 우리 검정색 한국 기준금리 보십시오. 지금 3.5% 기준금리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5%가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집 안 샀습니까? 샀죠. 이때 집 샀단 네, 말이죠. 샀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런 높은 기준금리를 3.5%의 기준금리를 계속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럼 이거보다 더 이상 안 올라간 데만으로도 그런 감정만으로도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3.5%를 유지하다가 이제 뭐 3.25%, 3.0% 요렇게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어? 하는 그 기대감이 다시 시장으로 돈을 몰고 오는 거예요.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반도체 사이클상 어쨌든 23년 1,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SK 하이닉스의 실적 매우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매우 안 좋은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실적이 받아들여지는 그 지점부터 이제 실적이 23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바닥이고 이거보다는 그래도 개선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반도체 사이클상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감산 조치를 결정했어요. 감산 결정한 게 IMF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입니다. 보시는 게 반도체 재고율인데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반도체 재고율이 이렇게 높았어요. 외환위기 터지고서 뭐 했습니까? 감산 조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265 정도의 반도체 재고율 추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반도체 재고율을 보인 다음에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기업의 큰 경제 위기를 경험한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인 거죠. 그렇죠. 삼성 너무 많으니까. 기업 위기인 거죠. 기업 위기. 왜냐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외환위기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고를 어떻게 합니까? 줄이는 거예요. 감산도 있지만. 그러니까 재고율이 정점 찍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되는 구간, 또 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신제품 만들고 반도체 신규 조달 계획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는 다시 늘어나고 감산 조치하니까 반도체 재고는 줄어들 수 있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특히 그런 반도체 사이클 한 가지를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다 올라갔네 하는 마음. 다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다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 하는 그런 기대감. 희망. 네.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예요? 또 주식시장은 돈이 유입되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입되려고 하는데 특히 기대하는 유망한 그런 산업 섹터 했을 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딱 봤을 때 이제부터 돈 유입해야 되겠네 하고서 반도체 사이클도 그렇고 근데 보세요. 2차 전지 유망합니까? 안 유망합니까? 유망하죠. 유망한 네. 산업이에요. 반도체는 유망합니까? 안 합니까? 유망하죠. 유망한 산업이에요. 둘 다 유망한 산업이에요. 그 둘을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뤄지는 행태는 말 그대로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뭐가 주도주의냐는 달라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동안의 주도주였다면 이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들어오려고 보니까 2차 전지는 좀 너무 비싸네. 반도체 가격은 주식이 좀 저평가되어 이 있는 것 정도면 같네. 떨어졌네. 네. 그리고 사이클상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야? 올라갈 것 같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에 너무 그쵸.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쏠려 2차 전지에서 있었으니까. 뭐 반도체로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 뭐 배신자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배신자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때. 제가 아마 그 영상 기억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주도주가 아마도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아주 애둘러서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강하게 얘기하면 막 지적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 채널에서는 열심히 말씀드려도 되죠. 왜냐면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네. 제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데 와서는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하면 또 한 대 맞으니까. 근데 지금에서야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맞아 떨어졌네. 이제서야 말할 수 있다. 썸네일 나와.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바로 어제였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드디어 인상시키지 않고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동결된 이 상황이 네. 한국에는 어떤 결과를 좀 가지고 올까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만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향후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다 담겨있는 성명서를 보았고 기자회견을 보았어요. 그게 사실 공포감이죠.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꼽으면 한국은행의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 위원들이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동결해 왔거든요. 동결했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많이는 못할 거야 라는 것도 하나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동결했는데 FOMC 회의 결과 추가적으로 2번 정도는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공포감을 받는 대상이 되겠죠. 소위 말해서 뭐 매파적인 발언이 섞여 있었던 동결이다. 그렇죠. 네, 부분적 동결이다. 근데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7월 13일 날 있고요. 목요일 날. 그리고 정확히 2주 후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기준금리 결과가 또 나오죠. 미국에. 오히려 이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미국의 FOMC가 13일 날 있고 먼저라면 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24일 날 있다면 그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지 안 할지를 봐가면서 우리도 금리를 결정하면 좋은데 그게 뒤바뀌어 있단 말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럽죠. 정말 머리 아프겠네요. 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나 자금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도 말씀드렸었어요. 무슨 마치 한국은행 대변인 양 얘기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 공포감을 가지고 강조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자금 유출이 일어나니까 금리 동결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다. 그 문제는 없다라고 저도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1.75%포인트의 차이와 2%포인트의 차이는 심리적으로 달라요. 누구의 심리? 외환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격차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기 전에 아마도 한 1.5%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어? 라고 예상하고 외환 투자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고 팔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 더 벌어지네 라는 현상은 다시 강달러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되고요. 그럼 다시 강달러가 되면 될수록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했던 돈을 다시 달러로 바꾸면 얼마 안 되죠. 그쵸. 강달러일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메리트가 없는. 그러니까 그게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 자본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국내를 보면 도저히 금리 인상할 여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국면이니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네, 1.4% 밑으로 떨어지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이게 감각적으로는 1%도 채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경제 위기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23년 경제 위기다.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까지는 안 떨어지게 방어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경기 안정도 중요한 중앙은행의 목표니까. 그쵸. 물가 안정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를 동결해 왔던 거예요. 유독 우리 경제는 굉장히 나쁜 경기 침체였던 거예요. 근데 미국 경제는 나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었어요. 유도된 경기 침체였어요. 이 정도는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히지 했던 유인한 경기 침체였던 거예요. 예상했던 거예요.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지금은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해도 되는 거였어요. 네. 예. 뭐 이렇게 금리 인상해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자니 경기 침체가 너무 걱정이 되고 미분양 주택이 너무 쌓이고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이 너무 심각하고 이게 또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 그게 걱정이 되니까 금리 인상을 못 해왔었던 것인데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추가적으로 더 벌어지는 순간 고민이 또 생기는 거야. 야,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그러니까 어떤 선택도 다 나쁜 선택이에요. 동결도 나쁜 선택, 인상도 나쁜 선택이에요. 나쁜 선택지 중에 덜 나쁜 걸 골라야만 해요. 차악을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진짜 고심이 되는 골머리 순간이죠. 썩겠네요. 예. 네. 그래서 무엇을 한들 7월 13일 날 어떤 결정을 한들 욕은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욕을 먹는 것은 한쪽 이해관계 집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금리를 인상하면 예를 들어 내 집 마련했던 사람들 최근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면 건설사들 막 지적하죠. 네. 경기 침체 우려되는 기업들 지적하죠. 왜 자꾸 금리 인상하냐고. 근데 또 한쪽 사이드에서는 금리 인상은 금리 동결을 했을 때 또 지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택지도 다 나쁜 선택지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다. 이게 벌써 우리 한국은행에 주는 영향인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고심이 깊어진 만큼 인상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럼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제가 주장하기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를 더 상방 압력을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집값 상승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을 통과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0을 통과하는 그 지점이 더 지연될 늦어질 수 수 있어요. 있겠네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영향 요인들이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할지 여부 이런 것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의사결정하시는데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월 13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네.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뭐 정말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어느 정도 되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사실 중요한 게 미국의 눈치를 안 봐도 되다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더 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 파월이 혹은 FOMC 위원들이 23년 6월에 발표될 PCE 물가, 말쯤이죠. PCE 물가, 그리고 역시 7월 초에 발표될 CPI 물가, 그리고 고용지표, 실업률이라든가 임금 상승률, 이 지표를 봐가면서 23일 날 FOMC 회의 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그럼 금통위는 역시 그 똑같은 지표, 미국의 지표들을 봐가면서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상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금리 인상할 것이고 따라 올릴 것이고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 정도면 안 할 것 같아. 하면 동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의 감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뭐 30%, 40% 이랬다가 지난 FOMC 회의를 계기로 60%, 70%로 올라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과반 이상으로 네, 올라간 올라온 상황이죠. 상황인 예. 거죠. 동결에 좀 무게를 더 둘 수 있고요. 또 이 촬영일 기준으로 이번 주가 슈퍼 위기였어요. 그만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 뭐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주변 여러 국가들도
금리를 결정하는 구간이었는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인상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다 같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기준금리도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금리 인상의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상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고금리 기조가 계속 또 유지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의 개인들은 2년에서 3년 내에 금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고금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지지? 라는 네.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고금리가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졌던 과거 상황들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과 과거 상황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아마 이토록 강하게 금리를 인상했었던 시점은 뭐 우리 근래 생애에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 16, 17, 18 이때 금리를 인상했었거든요. 제가 이때를 너무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를 제로 금리로 떨어뜨려 놓고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때 금리를 인상했는데 15년 12월이 돼서야 한 번 인상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16년 12월이 돼서야 한 번 인상했어요. 1년에 한 번 네. 정도. 그리고 17년에 3번 인상했어요. 그리고 18년에는 4번 해서 총 9번. 그럼 15, 16, 17, 18년 4년 동안 9번 인상했는데 9번 다 0.25%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으로. 그러면 9번 베이비 스텝 하면 총 2.25%포인트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최근의 행보를 보면 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10번 금리를 인상했어요. 네. 근데 5%포인트 올린 거예요. 그러면 예. 2배 이상. 2배 이상이네요. 예. 네. 이렇게, 그리고 기간은 더 짧죠. 훨씬 아까 짧은 4년 기간에. 동안 2.25%포인트인데 1년 동안 근 1년 만에. 5%포인트니까 네. 이렇게 초단기에 극단적으로 금리를 올렸었던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클이 빨라졌던 거예요. 저도 부동산 사이클도 다소 빨라졌다. 과거에는 3, 4, 5년 동안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동산 사이클도 한 2년 텀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강한 긴축의 어떤 공포감이었었던 거죠. 사실 2015년부터 계속 금리를 인상하던 이 긴축의 시대 때는 그렇게 공포감까지 갖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매우 더디게, 느리게 금리를 인상했었던 베이비 스텝 룰이라는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꿨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 공포감이 없었는데 우리는 최근에 22년에 그런 공포감이 들 만큼의 금리 인상 행보를 했었던 것이죠. 이런 경험은 근래 경제사에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근래 경제사에 찾아보기 힘든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작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예. 이런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졌을 때 네. 개인들,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은 네. 어떤 식으로 좀 내 소위 말해서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시켜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좀 포트폴리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한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항상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신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다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파월의 마음도 이해하고 시장은 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지도 이해하면 좋아요. 두 가지의 마음을 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게 경제를 관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가요.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5.0을 기준으로 할게요. 5.0 밑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지난 3월 31일까지만 해도 7월부터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과한 기대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딱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9월부터 인하할 거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역시 6월 초에는 언제부터? 23년 12월부터 금리 인하할 거로 바꿨어요. 5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그리고 역시 13일 날은 24년 1월이 돼서야 금리 인하할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14일 FOMC 회의 이때는 역시 23년 3월이 돼서야. 잘 생각해 보시면 파월이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파월은 금리 인하 없다라는 말을 여전히 했고 계속 해왔었고 제가 뭐 대단한 걸 예측한 게 아니라 23년, 24년 내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한 1,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려왔던 게 파월의 마음에 입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는 누가 결정해요? 파월이 파월이 결정하는 거죠. 연준 위원이 결정해요. 근데 시장의 마음이 요동친 거예요. 파월 왜 갑자기 매파적으로 아니 원래 매파적이었었어요. 22년 8월 잭슨홀 미팅 때부터 2% 골,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그 말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시장이 혼자 기대했다가 아니네. 실망하고. 이게 실망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시장이 기대했다 아니네. 시장이 기대했다 아니네. 계속 아니네요. 그래서 계속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점도표에서도 나왔고 뭐 기준금리 스탠스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스탠스는 이러해야 합니다. 연준의 마음인 거죠. 23년, 24년 초까지만 해도 계속 금리를 동결하다가 인하를 시작할 텐데 이 인하조차도 급격한 인하가 아니라 매우 더딘 인하. 완만한 인하. 네. 그래서 24년 연내까지 금리 인하 있다 하더라도 2차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동결하거나 계속 동결을 기준으로 유지하는 이 구간은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동결하는 그 구간은 어떤 지점인 거예요? 변곡점인 거예요. 변곡점. 변곡점이라는 관점에서 변곡점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시장의 기대는 이제 인하할 일만 남았다 하니까 주식 포트폴리오를 더 늘리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도. 경기의 바닥도 찍고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회복이 강하진 않더라도 그 경기 저점에서부터 회복되는 건 맞으니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좀 적절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고금리 시대가 유지되고는 있어요. 그리고 23년 연말까지도 고금리 시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지 마셔라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저축은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좀 보시고 내 투자 성향이 그래도 좀 나는 지키는 투자하고 싶어. 그리고 좀 안전추구형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현금이 괜찮겠죠. 23년 연내에도. 그러나 나는 좀 공격적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주식 비중을 늘릴 수도 있겠죠.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 성향이 좀 안전추구형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의 시점이 거의 다다랐을 때 그때부터 주식 비중을 늘려도 괜찮겠다. 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양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이 왔다.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 저서를 읽었을 때 나왔던 경제라는 네. 단어의 이제 정의를 교수님께서 네. 경제 주체들이 보다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하는 학문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 경제라는 걸 개인이 공부한다는 게 좀 너무 큰 범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경제에 대한 공부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경제를 왜 공부해야 되고 경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MC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모습을 보면 이 집이 어디에 있는 집 같아 보이세요? 시골이요. 시골, 산골. 네, 산속에 있는 집 같죠. 근데 사실 이 집을 제대로 더 멀리서 들여다보면 이 집은 오, 호숫가에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림이네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걸 범위 한정 성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무만 보면 숲을 못 봐요. 그럼 나무만 보면 그 나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나무에 더 꽉 끌어안는 경향이 있어요. 그 나무가 쓰러져서 물속에 빠지는데 더 꽉 끌어안기 때문에 같이 물속에 빠집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나무를 보고 부동산이라는 나무를 보고 채권이라는 나무를 보고 여러 나무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보시면서 이 나무가 좋을까 저 나무가 좋을까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나의 보는 관점을 좁히지 마십시오. 범위를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못 의사결정 내릴 때가 많아요. 근데 경제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숲을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거의 70세에 가까우신 학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사물이나 현상, 경제 현상을 볼 때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시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딜 보는 거예요. 어딜 보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뭐 마우스를 이렇게 볼 때라도 마우스의 밑바닥을 볼 수도 있고요.
위를 볼 수도 있고 어딜 보는가요? 무엇을 보는가요? 그게 시점입니다. 시점. 두 번째는 시야입니다. 시야라는 것은 어디까지 볼까요? 어디까지. 그게 최근까지만 볼 것인가, 먼 텀을 볼 것인가, 어디까지를 볼 것인가. 이게 시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게 시좌예요. 시좌. 시좌는 어디에서 볼래예요. 같은 현상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고 밑에서 위로 보면 바닥처럼 생겼어요. 코끼리 뒷다리를 잡고 있으면 코끼리는 분명 기둥처럼 생겼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시좌라는 것이 전 가장 동감되는 부분인데 결국 코끼리를 제대로 보려면 코끼리를 벗어나서 봐야 됩니다. 시좌.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조언해 주신 거예요. 좋은 이코노미스트가 되려면 그 어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취할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모두 균형 있게 보려면 세 가지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너무나 감명 깊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 적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 처음 드리지만 그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범위 한정 성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어떤 시야를 좁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면 우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표현인데요. 우물 이렇게 동그랗게. 하늘이 동그란 거예요. 하늘이 동그랗습니까? 하늘은 하늘처럼 생겼습니까? 하늘처럼 생겼죠. 우물 밖으로 나와서 봐야 돼요. 하늘을. 우물 안에서 보면 하늘이 동그랗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경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물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로우 프레이밍에서 벗어나서 프레임을 크게 보는 겁니다.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겁니다. 그게 경제 공부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진 않았지만 인상한데 그것만으로 한국은행의 금통위 위원들이 우리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만들고 그럼 실제 7월에 와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시중금리가 더 안 떨어지고 오르고 그럼 결국 그런 현상은 부동산 매매 가격에 또 하방 압력을 주면서 0 이상으로 반등하는 시점을 지연시키고 그러면 우리 집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 집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다 보니까 억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집을 더 오래 살아야 돼요. 나 전학 가야 되는데 전학도 못 가요. 전학 못 가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랑 따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댁 근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그 주말 부부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랑 사는 기간도 멀어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가정식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는 밥도 못 드시고 맨날 저런 거 사 드셔야 돼요. 건강이 약화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보다 건강이 빨리 악화돼 가지고 뭐 일자리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나의 용돈도 줄어야 돼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과 나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용돈 간에 관계가 있음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경제 공부예요. 그게 경제 공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 공부하면서 이 세상이 넓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주식은 어떨지 부동산은 어떨지 재테크라는 관점에서도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경제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야 됩니다. 경제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우물 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경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 부동산 시장만을 가지고 말씀할 때도 주식 시장을 놓고 말씀하실 때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포인트가 다를 거예요. 뷰 포인트가 다를 거예요. 부동산 시장조차도 그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경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라는 관점에서 환율, 물가, 금리, 경제 성장률 수많은 거시경제 지표들과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라는 하나의 지표가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을 접근해보는, 분석하는, 전망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굳이 따지면. 근데 오히려 부동산 시장 속에 들어가서, 나무 속에 들어가서 이 나무는 지금 강도가 이렇고 영양 성분은 충분하고 물은 적정하게 나오고 뿌리는 탄탄하니 나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보시는 접근은 부동산 전문가인 거죠. 근데 여러 가지 관점을 모두 갖추실 때 여러분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잃지 않는 의사결정, 자산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왜 해야 되냐.
편협한 시야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숲을 보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숲을 나라는 나무에 좀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보면서 나의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투자 성향들을 좀 적용시킬 수 있게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교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냥 이거 보시면 교수님 얘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책 보면 여기 실제로 교수님도 이렇게 있고 여기.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실제 독자분들이 뭐라고 평가해 주시냐면 어머니가 사셔서 중학생 아들한테 주신대요. 근데 중학생이 잘 읽어요. 경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렵게 써놨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게 쓰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경제의 언어를 장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경제 언어책입니다. 언어학입니다. 언어학. 경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아갈 수 있는 언어가 쉽게 들어가 있는 책이다. 언어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5분이라고 네. 되어 있으니까. 예, 거기 이제 책 안에 각 부문이 한 14가지 분야가 있어요. 금리 파트도 있고 물가 파트도 있고 여러 한 14가지 파트가 있는데 각 부분을 그냥 15분씩만 투자하면 충분히 그 각 부문을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15분 경제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숲을 공부하실 우리 독자님들, 예, 김광석 교수님의 경제일구 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참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우리 네. 구독자님들에게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월급쟁이이지만 월급쟁이 부자들이 되실 분들, 그런 독자분들, 100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21년 경제전망서를 썼을 때, 2020년이죠. 20년에 21년 전망서를 쓰니까 그때 책 안에 넣었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나는 월급쟁이 세입자인데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일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20년 한 해를 보냈는데 1년 동안 통장에 찍힌 소득을 보니까 5천만 원이라도 모은 거야. 와, 나 5천만 원이나 모았다. 성실히 산 보람이 있다. 나 정말 열심히 살고 돈 아껴 쓰고 해서 5천만 원이나 모았구나. 나 스스로 이제 칭찬해 주죠. 근데 옆을 돌아보니까 강남의 집값이 4억 올랐다는 거예요. 20% 올랐으니까. 20억짜리가 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가 20% 올랐으면 4억 오른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오히려 5천만 원만큼 부자 된 게 아니라 3억 5천만 원만큼 손해본 것 같은 가난해졌다라고 느끼죠. 그걸 저는 K자형 회복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20년 경제 충격 이후 회복은 회복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산을 갖고 있는 자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고 열심히 성실히 산 월급쟁이 세입자들은 계단을 내려올 뿐이다. 그걸 K자형 회복이다. 결국 경제, 거시경제는 20년 바닥 찍고 회복은 되지만 모두가 그 회복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실히 일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자산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회복을 실감하고 못 실감하고가 결정된다. 그런 것을 이제 K자형 회복이라고 21년 전망서에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실제로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빠르죠. 그냥 막연히 열심히 성실히 살면 나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뭐를? 소득을. 적정한 시점에 나의 소득을 적정한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재테크예요. 재테크가 뭐라고요?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게 뭐죠? 어떤 자산과 바꿀 것인가? 앞으로 어떤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 누가 얘기하고 그거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그러면 어떤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지? 다음에 올라갈 것은 주식인가? 다음에 올라갈 것은 부동산인가? 채권인가? 주식 중에 어떤 종목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고민하면서 살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성실히 일하지만 영원히 가난해지는 거예요.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자산과 나의 소득을 분명히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다른 말로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그 재테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앞으로 어떤 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인가를 항상 그림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지배적인 요인이 또 금리인 거고 특히 22, 23년 동안에는 그 금리를 결정짓는 것이 또 물가였던 거.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린 거예요? 거시경제잖아요.
거시경제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여러분께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사회에 기여하고 인재가 되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성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면서 부자가 되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향후에 어떤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갈까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가시면서 또 나의 할 일을 또 성실히 열심히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조그마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언제든 또 월급 채널에 초대해 주시면 참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